자, 오디오 싱크 맞춥니다. 하나, 둘, 셋. 반장? 인사부터 해볼까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입니다. 무슨 영화 대사 같죠? 실제로 영화 대사입니다.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정채산이라는 인물이 했던 대사인데요. 저 대사의 의미는 수업 마지막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을 어떤 걸 배울지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920년대 항일운동을 쫙 배웠던 거 기억하죠? 여러분이 첫 시간에 좀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남은 2시간 동안만 마저 배우면은 1920년대 항일운동 저 표를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저 중에서도 이렇게 2개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신간회와 의열단. 이거 2개만 배우면 수업 끝인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을 해서 들어주도록 합시다. 갑자기 방학 다 되었는데 수업을 왜 하는 거야 저 녀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신간회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신간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인물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김광수? 김구? 김구? 나 마음에 상처받았어 지금. 김구라고? 저 사람의 이름은 이광수입니다. 그죠? 이광수 하면 여러분이 런닝맨의 이광수 떠올리잖아요. 배신자 이미지. 근데 저 사람은 그 런닝맨 이광수보다 10,000배, 10,000,000배, 1억 배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나라를 배신했거든.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28 독립선언에서 저 사람이 일본 도쿄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거든. 그까지만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박수 받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하게 됩니다. 이광수가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자치권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는 기억하죠? 우리를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다스리던 그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걔네들의 통치를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얻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타협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랑 타협하고 싶어요? 저거를 누군가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저거를 당연히 비겁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광수가 그 당시에 썼던 민족적 경륜이란 글을 보면요.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당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당국은 뭘 의미할까요? 일본이죠, 그지? 그러니까 저거를 잘 읽어보자.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궤변인 겁니다. 근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꼬드기기 시작한 거지. 독립운동가 여러분들, 우리 어차피 일본한테 못 이기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좀 타협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안 좋아했겠죠. 근데 누군가는 저기에 혹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민족주의라는 운동 세력이 있던 거 기억나나요? 이 민족주의 운동 세력이 둘로 갈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저 친일파 때문에. 친일파의 최대 단점이 제가 뭐라 얘기했어요?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2가지로 쪼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자치론자들이라 부르거든. 타협적 민족주의니까 일본과 뭐 하자는 거예요? 타협을 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럼 반대로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뭘까요? 일본과 절대로 타협해선 안 된다라는 주의인 겁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친구들은 여기 있는 타협적 민족주의 친구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라를 배신하려는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누군가와 힘을 합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사회주의랑 손을 잡게 된 겁니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오늘날에 뭐랑 똑같냐면 진보 보수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TV 보면은 진보 정치인들이랑 보수 정치인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나요? 미친 듯이 싸우죠. 그런데 당시에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독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그리고 이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잘못된 세력을 몰아내는 데는 결국 그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필요했냐면요. 얘네들은 치안유지법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치안유지법 기억하나요? 민족운동가들 때려잡기 위한 법. 그 치안유지법이 이 사회주의 애들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사회주의 애들이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얘네들 또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힘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신간회. 이 운동은 우리가 다른 말로 민족협동전선운동이라 불러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협동해가지고 여기 있는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라의 위기에 처하고 친일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려 하는데 지금 이념의 차이가 문제나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상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신간회였던 겁니다. 신간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였어요, 사실? 그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큰 놈들인 겁니다. 한 나라의 정부보다 큰 단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신간회였던 거죠. 회원수가 많을 때는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합법단체였거든.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피해가지고 합법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신간회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신간회의 기본 이념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다 같이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부의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회주의는 뭘까요? 요놈들이겠죠? 기회주의.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자들을 기회주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딱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뭉침으로써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향해서 가자라는 마음이 저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를 했죠. 그러면 했던 활동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짧고 굵게 탁탁탁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의 최대 규모 민족운동 단체고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해서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대중들,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연설회를 개최하고 야학이란 거를 설립해가지고 밤에 어른들,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료를 인하해서 농민들을 도와주고 일본인들이 함부로 조선에 이민 오는 것을 중지할 것을 일본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학생 항의는 기억하나요?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 애들이랑 패싸움 벌이다가 그게 전국적인 운동이 됐었잖아. 근데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게 여기 있는 신간회입니다. 얘네들이 가서 확인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확인해보니까 되게 좋은 일이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학생들이 힘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신간회의 힘도 컸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간회의 영향으로 생긴 단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우회라는 단체가 형기가 되거든요. 이 근우회가 어떤 단체냐? 자, 사진을 보면 뭔가 느낌이 오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성분들입니다. 여성 독립운동 단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남자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거 있냐? 하면서 여성 독립운동 단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우회. 이제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성별의 차이까지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봐봐요. 진보 보수 정치인들 맨날 싸우고 남녀 갈등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거 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독립이니까. 당시에 이 근우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교육 신장 그리고 여성들의 임금 차별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노동자들 생각해봐요. 일본인 노동자랑 조선인 노동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일본인 노동자가 2배는 더 받거든. 근데 또 따져보자. 조선인 남자 노동자랑 조선인 여자 노동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받을까? 남자가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조선인 성인 여성 노동자랑 조선인 청소년 여성 노동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성인이 더 많이 받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일본인 성인 남자 노동자랑 조선인 청소년 여성 노동자 임금 차이 얼마나 될 것 같아? 10배가 됩니다. 10배. 미친 거잖아. 똑같이 일하는데 10배를 받는 거야, 일본 애들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이 운동을 전개 하는 겁니다. 신간회랑 근우회가 서로 자매단체가 되고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일본의 압박이 크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지치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신간회가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또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 사회주의가 신간회 해체해야 된다. 민족주의가 아니다. 막 하다가 결국은 일본의 탄압과 민족주의, 사회주의 내분으로 인해서 신간회는 그렇게 5년 만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신간회가 어쨌든 간에 일제강점기에 최대 규모 민족 독립 운동단체라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그 점을 크게 높게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 친일파 놈들이 우리를 뭉치게 해줬지만 어쨌든 그래도 얘네들은 확실히 물러나는 게 맞아요. 이 이광수랑 또 최린이라고 친일파 한 명 더 있거든요. 걔네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맞췄네요. 이제 뭐 하면 내려나면 마지막 남은 거.
이제 의열단 얘기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의열단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의열단입니다. 여러분, 의열단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영화의 주제로 쓰기 제일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암살, 파괴, 폭동입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좀 더? 좋아요. 맞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일제강점기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통쾌하게 해결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영화의 주제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있죠. 암살의 주요 주제가 바로 의열단이었고요.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에서도 의열단을 주제로 영화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활용을 할까?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란 겁니다. 자,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여기 있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한 의거단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계속 나왔어요. 암살 영화에서는 이렇게 조승우 아저씨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밀정 영화에서는 이병헌이죠. 이병헌이 정채산이라는 이름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원봉은 그 당시에 신흥무관학교 출신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12명을. 신흥무관학교라 하면 독립군 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과 총을 잘 쓰는 친구들까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암살, 파괴, 폭동을 계획하는 겁니다. 일본의 앞잡이들을 죽이고 일본의 잘못된 건물들을 다 부셔버리고 폭동을 일으키자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의열단 같은 경우에 중국 상하이에 폭탄 제조소를 11개를 설치해라. 그것 다 뭐 하려고? 그렇지, 폭탄 투척해서 터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신나강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신나강 100회에서밖에 안 해봤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모신나강 연습하면서 이제 일본 군들의 머리에 총알을 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신채호 아저씨가 얘기했던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의 기본 강령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은 5파괴 7가살이라 적혀있어요. 5개의 일본과 관련된 기관들을 파괴하자는 거죠. 이를테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총독부 같은 거. 그리고 7명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총독이라던가 아니면은 친일파 혹은 친일파 스파이 등등, 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친일파 스파이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해서 우리의 독립을 되찾는 게 진정한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폭력만이 우리의 독립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온건하잖아요. 어느 시간에 저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되찾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의열단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의열단 친구들이 어떻게 폭탄을 던지고 의거를 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겠죠? 총 6명을 얘기할 겁니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최수봉, 박재혁, 김지섭.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 명을 기억해야 될까요? 3명. 6명.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6명 다 기억하고 그 와중에 관심 생기면 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김익상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터뜨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일본의 핵심 건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김익상이 그 당시에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갔던 거죠.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유유히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폭탄이 터졌어요. 조심하세요 하고 나와요. 그리고 안 걸려. 대단하죠? 그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터뜨렸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인 암살에다 걸려가지고 그때 살해당하거든요. 그 전까지 안 걸렸던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석주 아저씨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반대로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식사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발로 뻥 차고 식사은행에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이 불발이었어요. 그래 맞은편으로 가가지고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가서 발로 빵 차고 직원들을 총으로 쏘고 폭탄을 던졌는데 또 불발이 난 거예요. 2발 다 불발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쯤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도망다니다가 결국 나석주가 이제 전봇대에 기댄 채로 가슴에다가 총을 얹고 빵 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열단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김상옥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상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종로경찰서도 당시에 조선에 있는 일본 경찰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상옥이 폭탄을 던진 이후에 경찰들이 이 김상옥을 어떻게 하려겠어요? 잡으려고 난리가 나서 몇백 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몇백 명의 경찰들을 뿌리치고 지붕 옥상을 뛰어다니면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가 하필이면 겨울에 눈밭이었거든? 눈이 막 오는데 이제 집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굳이 거꾸로 신었을까요? 안 미끄러지려고? 반대로 가는 거. 그렇지, 그거지. 발자국 조작하려고.
거꾸로 집신이 신으면 내가 안으로 갔는데 밖으로 나간 것처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도망갔던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엄청난 포위망에 김상옥은 둘러싸이게 되고 그 상황을 어떤 시인이 직접 목격하고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한번 그거 같이 볼까요? 여기 보이나요?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자, 그림을 막 깔끔하게 그린 건 아닌데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대충 오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말을 타고 있는 지휘관이 있고요. 왼쪽 위쪽에 보면은 이제 일본군들이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집이 세 채 있는 겁니다. 저 세 채 중에 한 채에 누가 있다? 김상옥이 장롱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당시에 일본 경찰들 400명이 김상옥 한 명 잡으려고 저렇게 온 거예요. 김상옥이 장롱 안에 숨어 있는 거 알고 일본 경찰들이 슥 가서 장롱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그때 김상옥이 바로 머리에다가 빵! 총알을 박아버리고 탈출을 해가지고 담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김상옥 혼자 그리고 일본 경찰 400명에서 400대 1로 3시간 반 동안 총격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김상옥 손에 쌍권총을 들고 있고. 극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김상옥은 계속해서 총알을 쏘는데 쏘면 쏠수록 총알이 줄어들어 가겠죠. 그리고 줄어들어 가는 동시에 김상옥의 몸에는 이제 총알이 한 발씩 박히는 거야. 결국 나중에는 10발의 총알이 몸에 박히게 되거든. 그때쯤 되면 이제 김상옥도 느낄 거 아니야, 본인에게서. 아, 이제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김상옥이 벽에 기댄 채로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머리에다가 총알을 박아서 마지막 본인이 운명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극적이죠, 정말. 이 의였던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폭력적인 만큼 죽음의 위험도 엄청나게 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봐봐요. 양복들 입은 거. 의였단이 되게 옷을 되게 멋있게 입고 다녀요. 양복을 쫙 빼입고 다니고 맨날 머리에 기름 칠해가지고 무스 쫙 바르고 올리고 그러거든.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멋있게 하고 다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지막 죽는 모습만은 멋있게 죽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되게 멋쟁이들인데 어떻게 보면 슬픈 멋쟁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거죠. 시대가 낳은 슬픈 멋쟁이들. 자, 그 당시에 김상옥이 그 자결하는 현장을 목격했던 시인이 시를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아침 7시 찬바람, 눈 쌓인 들판, 새로 지은 외딴집 세 채를 에워싸고 두 겹, 세 겹 늘어선 일본 경찰들. 우리의 의열단 김상옥 의사를 노리네. 슬프다. 우리의 김 의사는 양손에 권총을 잡은 채 그만 아침 7시 제비길을 떠났더이다. 여기서 제비는 김상옥의 별명이었습니다. 새 봄이 되니 제비여 넋이라도 오소서. 이런 식으로 시를 남겨놨던 거죠. 자, 그 외에도 최수봉, 박재혁, 김지석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꼭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특히 김지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관련 영상 달아놓을 거거든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열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성공보다는 솔직히 실패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실패를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늘 제가 얘기하죠.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영화의 대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김원범을 모티브로 만든 정채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정채산이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했던 대사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대한독립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의열단 분이 쌓아 올린 그 실패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국외 무장 독립투쟁,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홍범도 장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